3.1혁명 120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인문학 강의? 지난주 인문학 강의 뭐 했을까요, 저희가? 읽는다고 다 아는 거 아니다. 그래서 한글이, 해동대왕님이 만들어주신 한글 정말 위대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점자까지도 가능했고, 그런데 그 한글을 보고도 못 읽는 사람 많다. 뭐 등등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오늘은요, 국가 채무, 가계부채, 팩트체크입니다. 이게 굉장히 디테일이 강한 건데, 요걸 하나로 제가 잡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가 채무,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식적으로? 자, 가계부채. 좋습니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오늘. 네. 자, 주택담보대출. 느낌이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느낌. 이거 좋아요? 나빠요? 뭔가, 그렇죠. 네. 좋아요.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위험해 보여요. 자동차 할부. 신용대출. 그쵸. 예. 보험담보대출. 예. 카드 할부값. 그리고 사채. 점점 나락으로 빠지는. 그쵸. 제가요, 대출이나 이런 빚 종류 검색했어요, 인터넷에. 그랬더니, 바로 제가 보는 어떤 다른 사이트의 광고로 신용대출, 카드론 그런 게 뜨더라고요, 벌써. AI가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예. 이런 거 보니까 느낌이 좀 쎄하죠. 예. 웬만하면 안 친한 게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주택, 전세, 학자금 이런 거에서 내가 내 연봉이나 월급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그렇다면 괜찮겠죠. 그런데 그 적정선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예. 우리 2006년, 2008년 외환위기도 이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왔어요. 미국에.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어쨌든 대출은 느낌은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죠? 근데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이게 뭐냐면요. BIS라고요. 국제결제은행입니다. 국제공공기관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민간 부채의 위험이 역대 최고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주에요. 엊그제. 신용 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민간 신용 비율이 전 장기 추세치에서 얼마큼 많이 벗어났느냐. 즉 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개인들이 총 진 빚의 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계부채라고 하죠, 보통. 가계부채. 총 1,700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GDP 총량과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빚 안 지고 계십니까? 아까 거기서 해당 없으십니까? 한두 개는 다 있으시잖아요. 하다못해 카드 값이라. 자네는 아직 돈을 많이 안 버니까 그렇지. 대학생들은 학자금. 그렇죠? 그리고 신혼해가지고 결혼이라도 하려면은 전세자금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고. 등등. 카드 할부까지. 6개월 할부 다 빚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 되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거 위험한 게 우리가 다 피부로 느껴요. 개인들이. 쎄하죠? 여러분 혹시 하우스 푸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하우스 푸어? 내가 집을 샀어요. 근데 무리해서 샀어요. 대출을 이만큼 받은 거예요. 내가 해서 한 달 월급을 400만 원 받는데 원금과 이자 갚는 게 한 달에 200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집을 갖고 있지만 실제 200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하우스 푸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한테 지금. 차를 좋은 거 확 질러요.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씩 갚느라고 가난하게 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빚에 대해서는 다 감각이 있어요. 쎄한 감각들이. 여기에 함정이 존재합니다, 이제. 이런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조 나라 빚에 이자만 매년 20조. 빚내서 이자 갚을 판. 우리나라 현재 국가 부채가 950 몇 조예요. 근데 내년도 되고 어떻게 하면은 대충 1,000조 될 것 같대요. 이렇게 요즘
난리입니다. 아주 큰일 났다고. 뉴스 보면요, 뭐 천조, 뭐 국가 채무 역대, 그리고 육박 경고 등, 그리고 초읽기, 문재인 정부가 재난이다, 국가 채무가 천조다, 시대에 앞당겼다, 이렇게 등등등등등등 엄청납니다. 그리고 뭐 국가 채무 때문에 외환위기가 온다, 국가 채무 때문에 난리가 났다, 우리나라 경제가 경고 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어쨌든 나라 빚이 많으면 안 될 것 같죠? 이게 함정이라고요. 이게. 오늘은 이거 팩트 체크입니다. 자, 다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개인이 진 빚이 1,700조나 되다 보니까 누구나 다 빚이 있어요. 하다못해 카드 할부 값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빚에 대한 쎄한 느낌이 있고 안 좋은 인식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나라빚 1,000조! 하니까 이자만 20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두시고 이제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진실을 왜곡해서 나라 망하게 하려는 기사들이에요. 왜 그런지 이제 알아볼게요. 이제 국가부채가 1,000조? 이게 팩트일까요? 거짓일까요? 먼저 국가부채는요, 두 개가 있어요. 금융성 채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융자금 회수,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 가능한 겁니다. 뭐 말이 좀 어렵죠? 간단하게 어디에 어느 나라가 갑자기 조금 위험해져서 갖고 있던 달러 있죠. 그 나라가 갖고 있던 달러를 싸게 판 거예요. 우리나라 보니까 달러가 시세보다 5% 싸게 나왔어요. 근데 그걸 예산에 안 잡았잖아요. 갑자기 나온 거니까. 그럼 그게 사는 거 이득이죠. 그래서 야, 그러면 나라 빚져서 그거 사자. 이게 빚입니까 아닙니까? 빚은 아니죠.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뭐 100조의 빚을 내서 100조 원어치 달러를 사왔잖아요. 서류상으로는 빚이 있지만 대신 달러가 있잖아요. 이거 대신 이 달러는 더 싸게 사온 거잖아요. 그것만 팔면 더 이득 보는 거잖아요. 이런 걸 금융성 채무라고 그런다고요. 또 예산에는 안 잡았는데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재난이 일어났어요. 재난이 일어나서 지진 때문에 집이 무너졌어요. 거기다가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요. 그래? 그러면 야, 3조 땡겨다가 나라 빚을 내서 거기다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거 다 나라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3조의 빚은 있지만 3조 이상의 건물을 지어놨잖아요. 그 아파트 팔면 3조 이상 벌 수 있잖아요. 이런 걸 금융성 채무라고 합니다. 서류상엔 빚이에요. 근데 빚이 아니에요. 실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자성 채무. 요게 진짜 빚. 국민이 다 갚아야 될 거. 우리 세금을 갚아야 될 돈. 이 두 개가 있어요, 늘. 그러면 이 금융성 채무가 약 400조예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적자성 채무가 600조. 이해가 되십니까? 요런 거 얘기 안 해요. 요런 거. 그리고 금융성 채무가 많은 건 좋은 거예요. 자산이 많은 거니까. 좋은 거예요. 적자성 채무가 많은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적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국가부채가 1,000조다! 이거는요, 60%만 진실입니다. 60%만. 요만큼만 진실인 거예요, 요만큼만. 이거는 국민들이 갚을 게 아니라 재산으로 있는 겁니다. 일종의, 요즘에 재테크도 많이 하잖아요. 금 사두는 거, 그쵸? 예. 그런 식으로 늘 기사에선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거 경제를 조금만 아는 사람은 누구나 아는 기초 상식이에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기자들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1,000조 이래버립니다. 자, 두 번째. 국가 부채 때문에 외환위기 온다? 어종수 선생님 외환위기 겪어보셨죠? IMF. 그리고 2006년, 2008년 금융위기도 겪어보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유학 가려고 돈 모았다가 뭐가 딜레이 된 적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대학교 졸업하는데 사람들이 취업할 데가 없었어요. 많이 힘든 기억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뉴스에서 막 몇 개의 기업이 부도났다 그러고 사람들 자살했다 그러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국가부채 많으면 외환위기 IMF 또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 뉴스에서는요,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증가폭 OECD 2위 막 이렇게 나오고요. 국가채무비율 상승폭 외환위기 때보다 크다. 어멈. 국가채무 증가 속도 너무 빨라. 제2의 외환위기 우려. 이딴 식으로 경제 기사들이 쓰고 있습니다. 다 개구라입니다. 완전 뻥입니다. 왜냐? 이거 보십시오. 외환위기 당시 거시 건전성이라고 그 당시 재무제 우리나라 국가 상태예요. 이거 보십시오. 국가 채무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외환위기 때. 이해가 되십니까? 외환위기는 간단하게 뭐가 없는 겁니까? 외환위기. 그렇죠. 외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환위기는 국가 채무랑 관계가 없어요. 뭐랑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 외환 보유액 있죠, 이거. 이거랑 관계 있어요. IMF 때 204억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국가 채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 예산하고 관련된 우리나라 내부 문제예요. 외환 보유액은 밖에랑 문제잖아요. IMF가 그거라고요. 외환 보유액이 끝났어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이게 그래서 외환위기 당시의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이 뒤에 기사들이 우리도 지금 국가 채무 때문에 우리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외환위기 온다고. 자, 외환위기 때 국가 채무율이 10%밖에 안 됐다고요. 근데 외환위기가 와버렸다고요. 10%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 1등이에요. 제일 건전한 거예요. 국가 채무 비율이 제일 건전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외환 보유액이 문제라고요. 자, 그럼 요즘 상태 볼게요, 이제. 똑같은 자료입니다. 예. 한국은행 자료예요, 이거. 요즘 보세요. 국가 채무 비율 38%. 이거 2019년 자료예요. 요즘은 45%에서 50%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대충 이거보다 많아요. 근데 2019년도 외환 보유액을 보세요. 예. 4천억이 넘어요. 아직 이게 얼마큼 큰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어쨌든 아까 100억, 200억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감이 안 오지만 이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 외환 보유액 연도별 추이. 이거 보십시오.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매년 외환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간단하게 전 세계 외환 보유액 순위예요. 우리나라가 9등이에요. 2020년도 기준으로. 아까 2019년이 4천억 정도였죠. 2020년도에는 4,300억이거든요. 우리나라 전 세계 9위예요. 아니 전 세계에서 9위로 외화가 많은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IMF 오겠습니까? 택도 없죠. 이거 경제지 기자들이 모를까요? 알죠. 저도 조금만 조사하고 공부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아는데 이 지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국가부채 때문에 외환위기 온다? 100% 거짓입니다. 완전 개구라고 이건 진짜 처벌받아야 돼요. 너무 화가 나요. 제가 이런 거 보면은. 외환위기는 국가부채와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 9위의 외환 보유국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진국이라고 하면 OECD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한 30개국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9등이면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그 정도 나라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국가부채 많아서 외환위기 온다. 완전 뻥이고 완전 개구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버젓이. 전 이런 게 너무 화가 나요. 즉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니네 이렇게 써도 다 속지? 다 거짓말로 니네 다 속잖아. 실제로 모르는 사람 다 속겠죠. 그럴 수 있겠죠. 다 우리는 빚에 대한 공포와 IMF 외환위기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공포 마케팅이에요, 일종의. 공포로 구라치는 거예요. 자, 왜 이러는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빚내서 이자 상환한다. 자, 1000조의 나랏빚에 이자만 20조 빚내서 이자 갚을 판 무섭죠, 약간. 여기에 거짓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짓말들이. 자, 국가 채무 1000조. 아직은 1000조 아니에요. 내년에 1000조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 칩시다. 1000조 퉁쳐서 그냥. 자, 2020 올해 예산이 555조예요, 우리나라가. 내년도에 한 600조 되겠죠. 근데 아니 그냥 우리나라 이번 걸로 쳐요. 내년 거 말고. 그리고 1년 이자가 약 20조. 이게 이 소리예요, 지금요. 되게 무서워 보여요. 이게 전형적인 뻥이에요. 이거를요, 수준을 좀 낮춰볼게요.
지금 뭐 조 이러니까 감이 없으시잖아요. 이거를요, 개인 부채로 볼게요. 개인 부채로. 그래서 1000조를 1억으로 낮췄어요. 예, 나누기 한 만쯤 한 거예요. 다 나누기 만 했어요. 똑같이 제가. 개인 부채 1억. 여러분 빚 1억 있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쎄하죠, 좀. 예. 근데 그러면 2001년도 예산이라는 거는 수입이란 소리잖아요. 세금 수입. 그러면 개인에게 뭐가 되겠어요? 연봉. 자, 연봉 5,5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연봉 5,500이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그쵸. 예. 좋죠. 저는 10년치 보험 이렇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1년 이자 20조. 똑같은 비율로 나누잖아요? 1년 이자가 200만 원이에요. 여러분 1년 이자 200만 원 많아요, 적어요? 잘 모르겠죠? 자, 계속 할게요. 그러면 연봉이 5,500이면 월급 얼마일까요? 예. 약 월급 458만 원. 그러면 1년 이자가 200만 원이래요. 12로 나누면 얼마일까요? 다달이 16만 7천 원씩 내면 되는 겁니다. 질문을 바꿉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뭐 어디에 아파트를 샀어요. 2억짜리인데 1억은 현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1억을 빚을 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월급이 458만 원 받아요. 실수령액이. 그 중에서 월 16만 7천 원을 이자로 내요. 부담스럽습니까, 이거? 전혀 안 부담스럽죠. 저 같으면 완전 땡큐입니다. 완전 땡큐입니다.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 그쵸. 아니, 월급이 450만 원 받는데 그 중에 이자가 17만 원도 안 나간다. 그러면 감사한 거죠. 살겠죠, 그 정도면. 그쵸? 자, 요렇게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니까 이해가 되시죠? 지금 선생님들도 전세자금대출에서 뭐 이자 좀 내고 계시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비교해 보십시오. 이거 절대 큰 거나 부담스러운 거 아니죠?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보이죠, 이게. 예, 이게 막 1000조, 500조, 20조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빚내서 이자 갚을 판 이렇게 하면 그게 개구라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월급이 490만 원, 450만 원 받는데 16만 7천 원이야. 뭐 그렇죠? 얼마든지 내죠. 그래서 이거는요. 완전 뻥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자놈이. 그래서 감각을 속이는 큰 금액 1000조, 500조 이런 금액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거짓 기사입니다. 이거를 똑같이 한 10,000분의 1, 10만 분의 1로 나눠서 개인에게 적용해 보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예, 월급 450에 월 이자 부담 17만 원. 와, 그런 집에서 그렇게 살고 싶네요. 저도 진짜. 완전 우량한 집이죠. 그렇죠. 완전 우량한 집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완전 우량한 겁니다. 완전 우량한 거예요. 그래서 IMF 국제통화기금 있죠. 이나 아까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우리나라 보고 야 니네 빚 더 내라. 빚 더 내라. 왜 빚 그거밖에 안 내서 지금 그러고 있느냐. 빚 더 내서 막 국민들에게 뿌려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내년도 있잖아요. 올해 2021년도 미국 바이든 정부잖아요.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죽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냐면 2,000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2,000조. 국가가 빚을 지더라도 일단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렇게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이렇게 다 거짓 기사들만 나오죠, 지금. 저 이거 보고 정말 크게 분노했거든요. 자, 또 다음요. 이게 뭐냐면요. 한국의 국가 채무 및 이자 비용에 대한 비율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 파란 거 있죠, 파란 거. 요 빨간 거, 요거. 요 빨간 게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에요. 점점 올라가고 있죠. 처음에는 뭐 20% 미만에다 현재 대충 40%. 그래서 현재는 지금 45% 된다 그랬죠.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만 보면 다 공포스러워요. 빚이 많아지나 이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파란 그래프가 진실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빚은 점점 늘어나요.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감당해야 할 이자 있죠. 이자.
수입 대비 이자 비용이에요. 이게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죠. 왜냐? 대출이 늘어나요. 우리가 어떤 개인이 대출이 매년 100만 원씩 대출이 늘어나요. 근데 연봉은 매년 1000만 원씩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해되시죠? 이게 그겁니다. 지금 빚은 늘어나는 거 팩트. 근데 빚에 대한 이자 부담률이 있죠. 점점 떨어져요. 왜? 그만큼 더 많이 버니까. 우리나라 같이 경제 발전 지금도 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거 보십시오. 이게 팩트라니까요. 이게 기획재정부 자료예요. 이게. 근데 기자들이 쓰질 않아요. 우리나라가 이자로 망하는 나라 절대 아니라고요. 오히려 빚 더 내도 되는 나라라고요. 자, 2000년 이후 한국과 다른 나라와 가계부채, 국가부채 추이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쭉쭉쭉 늘어서 현재 100%라 그랬죠. 이 100%가 뭐냐면 GDP 대비예요. 우리나라 GDP가 대충 1600에서 1700 정도 되거든요. 1600에서 1700조예요. 우리나라 GDP가. 근데 가계부채는 지금 그만큼 있다고요. 근데 국가부채는 아직 반도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 GDP에. 이해가 되시죠? 자, 다른 나라 보십시오. 일단 우리나라 상황이고 다른 나라. 다른 나라는 가계부채를 다 억제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미국도 그렇고 OECD 평균이에요. 가계부채를 다 억제하고 있고요. 특히 2020년 보세요. 다른 나라에서 국가부채가 급상승했죠. 이렇게. 선진국들에서는. 국가부채 비율이 127%, 130% 이렇다고요. 왜냐? 코로나 시기에 너무 개인들이 안 좋으니까 망할 염려가 없는 국가가 빚을 지겠다 이거예요. 그 국가가 빚을 져서 누구에게 주겠다? 개인에게 주겠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2020년도에 미국 및 선진국들은 국가부채가 폭등합니다. 이렇게. 요 부분. 근데 우리나라는요. 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즉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다 개인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국가가 빚을 내야 합니다. 국가가 빚을 내야 돼요. 우리나라 초건전하잖아요. 다른 나라 127%, 130% 될 때 우리나라 이제 많아야 50%도 안 되는데 국가부채 비율이. 그래서 해외 기관들은 다 우리나라 야 니네 정부 빚 내서 좀 해. 그럼 지금보다 경제개발 더 될 텐데 야, 왜 빚을 안 내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 와중에 미군이 죽은 숫자보다 코로나 때문에 죽은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3차 세계대전이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전시 상황에 준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의료 인력을 투입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냐? 이거 보십시오. 아까 그 기사죠. 천조 안 돼. 그 기사죠. 근데 그 기사에 잘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4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나라 빚이 1000조가 됐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요거 20조에서 30조예요. 4차 재난지원 요거 비율이. 독일에서는 한 달에 20조씩 풀고 있어요. 한 달에 20조씩 풀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갖고 지금 이렇게 경제지들이 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라 망하라고요? 나라 망하라고? 자, 나라 망하라고 조리돌림 한다. 이렇게만 보고 싶진 않아요. 이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두 가지예요. 1.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정부가 잘 돼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몇 번 줬습니까? 딱 한 번 줬죠. 딱 한 번. 전 국민은. 그렇죠? 1인당 20만 원 수준으로.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GDP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경제가 살았어요. 그때만. 그래서 줘야 맞아요. 근데 안 줘요. 왜? 이 정부가 성공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예요. 정부가 재정을 풀면 금융권이 손해봅니다. 자, 간단하게 개인들이 지금 돈이 없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을 수는 없으니까. 대출 받거나 카드 긁거나 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우리 지난번에 4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받을 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5명이었어요.
그래서 꽂혔어요. 꽤 큰 금액이 꽂혔잖아요. 그걸로 아주 잘 썼거든요. 그 결과 카드 매출이 떨어져요. 그쵸? 예. 금융권이 손해입니다. 카드사가 손해보고요. 은행들이 손해보고요. 그 금융권들이 손해를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이런 모든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게 기획재정부라는 곳입니다. 그 기획재정부 사람들이 거의 100% 다 금융권으로 가요. 그들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피아라고 합니다. 모피아. 이 단어 알아두십시오. 모피아. 마피아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마피아라는 소리예요. 기획재정부 사람들이 퇴직하고 다 무슨 금융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관 예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 다 압력을 가해요. 야, 재정 풀면 안 돼. 재정 풀면 내가 지금 있는 무슨 카드 회사 손해보거든. 재정 풀지 마. 이런 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법조계에서 전관 예우 들어보셨죠? 판사, 검사가 그만두고 변호사 되면 그만두고 처음 1년간에 몇십억을 땡기잖아요. 전화 한 통 해가지고.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금융권에도 있다고요. 그걸 전문용어로 모피아라고 합니다. 모피아.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나라에서 돈을 풀면 정부가 빚을 많이 져서 돈을 풀잖아요. 그것도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세요. 4차 재난지원금 곧 준다면서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번만 전 국민한테 그냥 풀었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뭐 자영업할 때 어떻게 한다 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다 여기 금융권을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전 국민한테 그냥 풀면 우린 좋아요.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살아나요. 하지만 금융권, 카드업계 이런 데가 약간 침체된다고요. 그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게 지금 이 경제지들이 이 지랄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지금까지 아까 뭐 이자 갚판 그것도 개구라였고 그리고 국가부채 많아지면 외환위기 온다 그것도 개구라였고 왜 이렇게 누구나 다 조금만 조사하면 알 수 있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4차 재난지원금 이런 거 주면 안 된다고 하느냐 나라비 늘리면 안 된다고 하느냐 이거라고요. 금융권이 손해본다고. 자, 그래서 진짜 요즘에는요 모르면 바보 됩니다. 모르면 그냥 개돼지로 속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정도 제가 지금 한 거 있잖아요. 다 고등학교 수준이나 아니 대학교 초급 경제이론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제가 아는 이 자료들 다 기획재정부에서 갖고 온 자료들이에요. 근데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예. 이제는 나라비 세대에서 속지 마시고요. 몇 조 그러면 한 나누기 10만 해서 아까 우리처럼 1억에 458만 원에 월이자 17만 원? 최고인데? 이렇게 한번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